수험생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문제 열심히 풀어왔는데 이제 지금 이 시간 해야 될 우리 14회 실전 동형 모의고사와 그리고 또 16회 이제 2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문제를 많이 풀어왔고 이제 마무리가 남아있으니까 우리 끝까지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번 시간에 같이 풀어야 될 제7강 실전 동형 모의고사 14회 문항 분류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현대문법을 보니까 어휘 선택, 의문의 변동, 품사, 그리고 동음, 이어와 다이어까지 해서 4문항, 그리고 국어생활, 복수표준어, 표준발음법, 띄어쓰기, 속담, 고유어, 그리고 외래어, 로마자 표기 읽기까지 총 8문항, 꽤 많이 출제가 됐죠. 그리고 비문학은 이 좀 영역이 좀 적네요. 그래서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에서 한 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의 경우에는 박제삼의 추억에서 이 작품은 자주 출제가 돼요. 그러므로 꼭 우리가 봐야 될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수필에서 나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비문학 영역이 문항 분류표를 보니까 좀 적죠.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이 수필 같은 경우는 문학 작품이라기보다는 비문학 유형으로서 즉 독해용으로서 문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고전소설로서 춘향전 그리고 한자성어와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유형을 보니까 지식형 문제가 바로 35%, 지문형 문제, 즉 문학이라든가 비문학 이런 걸 포함을 하여 지문형 문제가 6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 띄어쓰기가 올바른 문장을 고르시오. 띄어쓰기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1번에 보니까 청군대라는 게 보입니다. 대 또는 및 그리고 또 겸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요 내지에 이르기까지 해서 이것들은 대등적으로 앞뒤 단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므로 이것들은 모두 띄어쓰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요거 내지 해서 둘 내지 셋에서 앞뒤 모두 띄어쓰기를 해줘야 되겠죠. 1번은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시장에서 아저씨는 사과 앞에 귤 등등을 팔고 계십니다. 여기 등등 등등이라는 것은 열거를 나타내죠. 그러므로 역시 띄어쓰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그들은 한 잔 술을 기울이며 자, 여러분들이 이 한 잔이라는 걸 보게 되면 한 잔을 띄어쓰는 한 잔이 있고 그리고 또 붙였어야 하는 한 잔이 있겠죠. 그래서 띄어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정확하게 딱 한 잔. 즉, 이 횟수와 관계가 있을 때는 띄어쓰기를 해줘야 되고 횟수와 관계가 없을 때 이럴 때는 합성어로서 붙여쓰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맥상 봤을 때 그들이 설마 술을 딱 한 잔만 먹지는 않았겠죠. 그러므로 횟수와 관계가 없으므로 붙여쓰기를 하게 됩니다. 맞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술을 기울이면서 이 말 저 말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말 저 말은 합성어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띄어쓰기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단음절로 이어질 때는 붙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 저 말도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띄어쓰기가 맞게 되어 있는 것은 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문제 4번을 보게 되면 좀 더 큰 에서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했으면 요거 보셨을 거예요. 이쪽을 보게 되면 좀 더 큰 것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원래 각각의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 단음절이 연이어오기 때문에 이 붙여 쓰는 것을 허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큰 것에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단음절이 연달아 온다고 해서 붙여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우리 국어의 문법적 규칙에 맞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점을 보게 되면 이 점의 품사는 부사 그리고 더의 이 품사도 부사가 됩니다. 그리고 큰이다라고 한다면 요거의 문장 성분은 뭐가 되느냐?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형어 같은 경우는 뒤에 문장 성분 뭘 수식을 한다? 바로 체언을 수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붙여쓰기를 한다라는 것은 부사 뒤에 부사가 오고 또는 관형어에 꾸밀 받는 체언이 오거나 이런 우리 국어의 문법적 규칙에 맞을 때 붙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요 좀 더 큰이라는 걸 봤을 때는 자 부사와 그리고 이 관형어가 왔죠. 그러면 이것들은 절대로 붙였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각각으로서 띄어쓰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4번 이 부분이 틀렸고 그 다음에 새집 의로가 나오는데 이때 의로는 뭐예요? 조사가 되겠죠. 조사는 무조건적으로 앞말에 붙여쓰기를 하게 됩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이 좀 더 큰에 띄어쓰기가 좀 어려웠다 할지라도 여기 조사가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밑줄 친 고유어에 우리 뜻풀이가 틀린 것을 고르시에서 나옵니다. 자, 보게 되면 이 만님은 자기 딸을 이 집에 들여보내서 고생을 시키다가 정신 이상이 있는 듯한 남편에게 들붙기다 못해 죽은 것을 생각을 하면 딸이 또 그 지경인 것이 불쌍을 해서, 아니 그럼 죽은 게 지금 누구예요? 자기 딸이 죽었어요. 자기 딸이 죽은 것을 생각을 하면 딸이 또 그 지경에서 불쌍을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딸이라는 게 뭘까요? 기억을 한번 보니까 첫 부인의 처지에서 둘째 부인의 딸. 아, 이건 아니죠. 그래서 딸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죽은 딸의 남편과 결혼한 여자, 이걸 딸이라고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나의 죽은 딸의 남편이면 누구예요? 내 사위가 되겠죠. 그래서 내 사위와 결혼한 여자를 바로 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어휘의 뜻풀이가 틀린 것, 바로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못된 귀신이 붙었기에 남대없이 그 자식 일을 짓냐? 그러면 그 자식과 관련된 일을 집었다. 즉 예전의 일을 찾아내서 둘추어내다. 예전 일을 끄집어내다 라는 정도가 됩니다. 일을 집다. 그리고 또 자, 세 번째, 2살 터울러 내리 딸만 5을 보다가 희아리 끝물로 간신히 아들 하나를 달고 나온 것이 10살배기 아들이었다. 희아리가 나오게 됩니다. 희아리는 말라서 희끗지끗하게 얼룩진 고추, 이걸 갖다가 바로 희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향 땅의 봄바다에 반짝이는 윤술은 항상 아름답다. 윤술이라는 단어, 윤술은 바로 이 잔물결 해서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는 그러한 잔물결을 윤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1번을 제외한 나머지 어휘들은 뜻풀이가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들어갑니다. 다음 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한자 성어를 고르시오. 자, 봅니다. 우중충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다. 지금 며느리는 아이에게 젖을 물린 채 다림질을 하고 있다. 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말을 건네옵니다. 아가, 할미가 업어줄까? 자, 아기를 업고 있는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아가에게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할미가 젖을 빠는 손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비가 뿌리는 밖에 널려있는 빨래를 걷어들이라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분부인 것이다. 며느리는 그 말을 통찰력으로 알아듣고 빨래를 걷어들인다. 아하,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기가 알아듣는 게 아니야. 그런데도 할머니는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가, 할미가 업어줄까? 라는 말은 며느리야, 아기를 내가 봐줄 테니까 지금 빨리 가서 빨래를 걷어들여라, 이런 뜻이란 얘기네.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빨래를 걷어들이는데, 텃밭에 가서 남떼서 국거리 마련해라, 저녁밥 지으라, 애들 돕으라, 이 손이 바쁜 며느리는 시어머니 담배 피우고 있는 방 앞에서 강아지 배를 차 깨갱거리게 하거나 마루에서 노는 닭들에게 유혹을 퍼붓는다. 시어머니는 올컬리 통철로 그 뜻을 알아차리고 바구니 들고 남새밭에 가면 되건만, 그러니까 며느리가 바빠서 그러는구나 라고 통찰로 알아듣고 좀 도와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좀 쉬었다가 텃밭에 가라고 하는데 강아지 배를 차 어디 가나 보라 라고 버티고 앉아있으면 며느리는 업힌 아이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어머니는 무슨 팔자로 손이 3개 달려도 모자라냐고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지피는 장작불에 조잡하면서 며느리가 먹인 시어머니 삼배 고장이의 칼날같이 뻣뻣한 불에서 며느리의 반항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 며느리가 업고 있는 아이의 울음의 질과 시간과 때와 경우를 판단하여 며느리가 아이 엉덩이를 꼬집어 울린 것인지 아닌지를 통찰로서 감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딱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네요. 통찰이라는 것,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직설적 표현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자성을 한번 보니까 1번 염화시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염화시중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석가가 이 제자들을 딱 모아놓고 설법을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한쪽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못 속에서 연꽃을 딱 들어 올렸습니다. 이 갑자기 뭘까요? 설법을 하다가 연꽃을 딱 들어 올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했는데 그 중에 가섭이라는 제자만이 그 의미를 알고 미소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얘기를 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의미가 전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이심전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보기의 내용과 딱 연결이 되네. 그러므로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일시적 편리함만을 추구를 하는 것, 고식지게. 그 다음에 또 우유부단,
별 결단성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죠. 결혼지간 같은 경우는 원숭이와 그리고 또 바로 이 개 해서 개와 원숭이 사이이기 때문에 사이가 나쁜 관계를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4번 들어갑니다. 외래어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스티로폼, 스치로폼 해서 이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스치가 아니라 스티로폼에서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틀리에에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 보게 되면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아틀리에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어의 경우에는 외래어를 표기를 할 때 된소리를 쓰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외래어 표기를 할 때 보게 되면 예사소리와 된소리 표기가 혼동이 되거나 또는 된소리 표기와 그리고 거센소리가 혼동이 될 때는 대수 쓰면 된소리를 빼고 자, 두 개가 헷갈리면 예사소리, 이 두 개가 헷갈리면 거센소리를 선택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므로 아틀리에가 아니라 아틀리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액센트가 아니라 악센트 우리 강조를 할 때 그러므로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2번의 경우로 보게 되면 워크숍에서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외래어 표기법에 있어서 이거 주의를 해줘야 되겠죠. 샵이라든가 또는 바로 이렇게 숍으로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모두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숍으로 표기를 하죠. 따라서 워크숍 이라든가 또는 커피숍에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워크숍 맞게 되어 있고 자, 재킷도 맞습니다. 다만 요 주라기가 나오게 되는데 예전에 그 아주 흥행에 성공을 했던 영화 있죠. 주라기 공원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이 구개음입니다. 지읒이나 치읒의 경우에는 이 뒤에 절대로 이중모음이 오지를 못합니다. 이중모음이 오지를 못하겠고 바로 이 단모음이 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쥐아래기가 아니라 바로 주라기 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 2번의 경우는 주라기 이게 틀렸고 그 다음에 또 3번을 보면 초콜릿이 아니라 초콜릿 그리고 추리링 또 나왔습니다. 구개음 뒤에서는 이중모음을 표기할 수 없다 그랬죠. 단모음으로 표기하니까 추리링. 자, 그 다음에 캐러멜은 맞고 그 다음에 4번 컨트리 그 다음에 또 콩트. 자, 콩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꽁트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된소리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므로 꽁트가 아니라 콩트에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스 추리 또 나왔어요. 구개음 뒤에서는 이중모음을 표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쨌든 이건 바르지 않고 패스트리. 우리 패스트리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보는데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어떤 과자라든가 또는 빵 종류에서 이런 것들을 패스트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므로 외래어 표기법 모두 맞게 되는 것은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번 문제를 보게 되면 로마자 표기가 옳은 것을 고르시오. 우리 로마자 표기에서도 가장 기본이다라고 한다면 표준 발음법에 따른다. 그리고 또한 이 고유명사의 경우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뭐 행정구역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거북선에서 나옵니다. 거북선은 일반 명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거북선 맞게 돼 있네. 그럼 여러분들 보면 옳은 것을 고르라. 답은 그대로 1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자, 여러분들 내가 일부러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태권도에서 나오는데 요게 딱 나옵니다. 태권도 같은 경우는 요 기억입니다. 기억은 초성으로 왔을 때 뭘로 표기를 한다? K가 아니라 G로 표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우리 기억 바로 이 초성으로 왔을 때 초성 자리에 왔을 때는 바로 G로 표기를 하고 그리고 또 종성 자리에 왔을 때는 K로 표기를 한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로마자 표기법에서 가장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삼국유사에서 나오는데 이 삼국유사 이거는 특별하게 어떤 로마자 표기법에 어떤 특별한 규칙을 적용한다기보다도 로마자 표기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표준 발음법을 따른다. 해서 보게 되면 발음을 한번 해보게 되면 받침 뒤에 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니은을 첨가를 하겠죠. 자,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가다분남이 오남이. 그래서 최종적인 발음은 삼국유사에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유사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이 되겠네요. 이게 기억이 아니라 최종적인 표준 발음은 이응이야. 그러므로 K가 오는 것이 아니라 삼궁에서 NG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4번의 경우는 자, 오죽헌이 나오는데 발음을 보게 되면 오죽헌 자, 히읗의 축약이 일어납니다. 로마자 표기법 표준 발음법을 따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단어는 명사입니다.
즉 체언이에요. 자, 우리 이 체언의 경우에는 요 히읗의 축약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표기대로 그대로 로마자로 써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죽 헌에서 요거 H, 여러분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죠. 체언에 히읗이 들어가 있을 때 꼭 H를 확인을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로마자 표기법이 맞게 된 것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다음 밑줄진 기억은 어떤 생각을 전제로 한 표현인가? 자, 요거는 물론 이제 노천명의 설화산책이라는 수필의 일부분이긴 한데, 자, 그냥 밑줄친 부분 바로 들어갑니다. 어떤 여인의 아름다운 정이 여기도 흐르고 있음을 본다라는 것인데, 자, 문제를 다시 봅니다. 기억은 어떠한 생각을 전제라고 있다. 그럼 전제라는 것은 미리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이걸 전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딱 보게 되면 어떤 여인의 아름다운 정이 여기도 흐르고 있다. 여기 도라는 게 나와요. 그럼 여기 외에도 또 다른 곳에도 이 아름다운 정이 있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걸 미리 알고 있어야만이 여기도 아름다운 정이 있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밑줄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답은 바로 이 4번이 되겠죠. 인간 세상 도처에서 아름다운 정을 느낄 수 있다. 즉 여기 말고 다른 곳에도 또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문제 7번 들어갑니다. 밑줄진 기억과 가장 관련이 깊은 속담을 고르시오. 김희독립 선언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밑줄진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기를 책녀하기에, 자, 자기를 책녀라는 말은 책찍질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책찍질하기에 급한 우리들은, 우리 민족은 타, 여기서 타는 남, 즉 일본을 얘기를 하겠죠. 남의 원우를 갖지 못하노라. 남을 원한을 갖고 탓할 겨를이 없다. 현재를 주무라는 말은 현재를 수습하다. 현재를 수습하기에 급한 오인은 숙석의 징변, 우리 숙석이라는 말은 예전에 오래된 것, 숙석의 징변, 그 오래된 원한을 탓할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김희독립선언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자주민이고 우리는 독립국이다라는 것인데, 헤이 일본,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독립을 한다는 것은 일본 너희를 탓하거나 너희를 또한 원망을 하거나 이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책찍질하기에 급하기 때문에 일본 너희를 탓할 겨를도 없고 우리의 그 현재 일을 스스하기에 급하기 때문에 일본 너희들의 잘잘못을 따질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하면 내가 더 급하다. 우리 일이 더 급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쓸 수 있는 것 답 바로 나오죠. 내코가 석자다가 되겠죠. 자, 내코가 석자, 자기 사정이 급하여 남을 돌볼 겨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나머지 속담의 뜻을 한번 보게 되면 실없는 말이 송사간다. 아, 실없는 말. 우리 실없이 한 말이에요.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야. 근데 이것이 송사로 간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심하게 한 말 때문에 큰 소동이 벌어질 수도 있다. 말 한마디 잘못을 하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번을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건 너무 쉽지 않습니까? 밑이 없는데 물을 비우면 아무런 효과가 없죠. 그 다음에 4번 지 잡으려다가 장독을 깬다. 자그만 일을 해결하다가 오히려 큰 일을 그르칠 때, 손해를 볼 때 쓰는 속담이었습니다. 8번 들어갑니다. 다음 중에서 발음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이 단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의 표준 발음법도 여러분들이 꼭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자, 보게 되면 1번에 검열에서 나오는 이 단어, 여러분들 주의할 게 뭐냐면 이 단어의 경우에는 니은 첨가와 그리고 또 연음을 모두 허용하는 복수 발음이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첨가를 하게 되면 검열, 연음을 하면 검열 모두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동영상에서 나오는데 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받침 뒤에 이, 요, 야유가 오기 때문에 니은을 첨가를 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아니라 동영상. 그래서 1번은 두 단어의 발음이 모두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 2번에 보게 되면 앞, 이마에서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우선은 피읍 받침이 나오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기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뀌게 되고 받침 뒤에 이가 나오죠. 그래서 니은 첨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기칙과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다시 또 가다본 남이 오남이 자음동화가 일어나서 최종적인 발음은 앞니마에서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겠죠. 앞이마가 아닙니다. 연음을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 앞, 이마
합성어잖아요. 그죠? 우리 합성어나 파성어에 준하는 단어들의 경우에는 받침 뒤에 이, 여, 요, 야유가 왔을 때 니은을 첨가를 한다라는 것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번은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인사말에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게 요 맞춤법과 발음법을 같이 기억을 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맞춤법으로서 인사, 말 해서 요것도 틀리고, 발음을 할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사, 말 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발음도 인사, 말, 표기도 인사,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2번의 경우에 인사, 말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번, 자 3번을 보게 되면 야금, 또 그리고 뒤에 또 야금이 나와요. 받침 뒤에 야 또 나오죠. 그래서 받침 뒤에 야가 나오니까 니은을 첨가를 하게 되면 야금, 니야금, 그리고 연음을 하게 되면 야금아금, 복수 표준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죽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여기에 받침 뒤에 이가 왔으니까 니은 첨가. 그럼 다시 가다분남이 오남이, 그래서 이중 니죽, 니은 첨가를 했을 때, 그리고 다시 또 이주, 기죽, 연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죠. 검열, 야금, 니야금, 이죽, 니죽, 검열, 야금, 야금, 이죽, 이죽에서 이 단어들은 첨가와 연음이 동시에 허용이 되는 복수발음이라는 것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의 경우인데, 요 4번은 여러분들 보게 되면 우선은 우리가 1번이나 이 3번에서 봤던 단어들과 다르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각각의 발음, 즉 쉽게 얘기하면 첨가를 하지 않고 그냥 대표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그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게 되면 자, 못 해서 시옷이 나옵니다. 그럼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연음을 하면 어떻게 된다? 못 잊어 해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건 각각 발음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니은 첨가를 보면 합성어나 파성어에 준한다. 다시 얘기를 하면 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단어를 이어서 발음을 할 때도 첨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니은 첨가를 하게 되면 바로 못 잊어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못 잊어, 못 잊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걸 보게 되면 그냥 연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 이렇게 될 것이고, 또 받침 뒤에 이가 왔으니까 니은을 첨가를 하게 되면 그런 일 해서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들도 역시 한 단어가 아닐지라도 각각의 발음과 그리고 첨가를 해서 하는 발음을 모두 허용하는 단어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8번에서 어쨌든 발음이 바르지 않은 것은 아비마가 아니라 암니마 해서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문제 9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9번을 보면 밑줄 친 단어의 선택이 적절하지 않은 문장을 고르시오 해서 나오게 되는데, 자, 요거는 우리 요거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보게 되면 바로 이 종결어미라는 게 나와요. 우리 종결어미는 뭘 사용을 한다? 오를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결어미 오가 있고, 자, 그러면 종결어미 오로 우리가 표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하느냐? 지금 1번, 2번, 3번, 4번을 보면 모두 오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로 나오고 여기 이제 요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뭘 구별을 하느냐? 자, 이 종결어미 오는 오로 발음을 하고 그 다음에 요로 발음이 날지라도 쓸 때는 오로 표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종결어미란 얘기는 다시 얘기를 하면 문장의 끝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뭐뭐가 또는 무엇이 아니 오 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종결어미야. 그러니까 문장에서 부정형으로 왔을 때 쓰이는 게 오, 종결어미가 되는데, 요거 말고 다시 또 보게 되면 아니요라는 게 또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니요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같이 구별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거죠. 바로 예와 함께 얘네들은 그냥 독립된 단어예요. 독립된 단어이기 때문에 홀로 쓰였을 때는 아니요가 되고, 문장에서 부정서술어, 부정을 나타내는 서술어로 왔을 때 이럴 때는 아니오로 쓴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합니다. 아니오와 아니요는 모두 가능한데 문장에서 서술어로 부정을 할 때는 아니오, 그리고 독립적으로 하나의 단어로 쓸 때는 아니요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어야 돼요. 1번과 2번을 보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지. 해서 보게 되면 이건 어떻게 돼요? 자, 보게 되면 독립적으로 왔네? 이건 문장 유형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답은 1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2번처럼 아니요. 혼자 단어가 있지. 이건 지금 문장이 아니야. 그러므로 이것도 아니요로 고쳐줘야 되고 여기는 독립적으로 왔으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종결 어미가 되겠죠. 종결 어미가 되기 때문에 3번, 4번, 5는 모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은 1번인데 여러분들이 줘야 될 건 3, 4번이 아니라 요거 1, 2번 요걸 명확하게 구별을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바로 문제 10번 들어갑니다. 자, 10번을 보게 되면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보면 우리말에는 뜻이 같으면서도 형태가 다른 낱말들이 있을 때 그 쓰임의 범위 차이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모두 표준어로 삼고 있다. 우리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복수 표준어라고 얘기를 하죠. 신과 신발의 쓰임이 비슷하므로 모두 표준어이다. 이를 가리켜 복수 표준어.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보통 내기, 예사 내기, 여간 내기. 그냥 보통 평범한 거 얘기할 때 이 세 가지가 모두 표준어가 됩니다. 그리고 깎아중 중대가리, 우리가 스님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 되겠죠. 또는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을 낮잡아서 이를 때 깎아중 중대가리 복수 표준어가 됩니다. 그러나 자, 3번을 보니까 이거 봉숭아는 맞죠. 그러나 봉숭화가 아니라 뭐가 된다? 바로 봉선화가 되겠죠. 주의해서 봅니다. 봉숭아, 봉선화가 표준어, 그리고 봉숭아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4번에 고깃간, 푸주간, 이거는 복수 표준어가 되겠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푸주관에서 나오는데 푸주간도 역시 표준어는 아닙니다. 고깃간, 푸주간이 표준어가 됩니다. 자, 이제 문제 11번 들어갑니다. 자, 11번을 보면 다음 중 표준어 규정에 어긋난 문장을 고르시어서 나오게 됩니다. 역시 밑줄이 쳐져 있지 않네. 어휘의 표준어를 물어봅니다. 그는 발목을 접질려서 복숭아뼈, 자, 이런 단어가 됩니다. 그럼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접질리다, 기본형이 접질리다서 어서가 되기 때문에 접질려서 맞게 쓰였네. 그럼 여기를 한번 볼까요? 접질리다, 즉 우리가 보면 뭐 다리라든가 팔이가 살짝 뼈쓸 때 쓰는 말인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접질리다는 표준어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질리다가 아니라 접질리다가 표준어 맞게 쓰였고, 그 다음에 또 복숭아뼈, 이거 여러분들 보면 원래 기준의 표준은 복사뼈였죠. 근데 복숭아뼈도 표준어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함께 모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맞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딸에는 틈만 나면 전화로 제 친구와 히덕거리다 라는 것인데 우리 히덕거리다는 비표준어예요. 그래서 표준어로는 바로 시시덕거리다, 즉 실없이 웃으면서 그냥 다른 사람과 떠들면서 이야기를 하다라고 할 때 시시덕거리다가 됩니다. 그러므로 표준어가 바르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을 보면 이번 질은 어물쩍 해서 나옵니다. 어물쩍이라는 것은 적당히 살짝 이건데 주의해야 될 것은 또 이거죠. 어물쩍은 표준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표준어로 어물쩍 맞게 쓰였고 부사. 그리고 4번을 보면 너에게 호락호락 넘어갈 만큼 그녀는 어리숙하지 않다. 어리숙하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리숙하다와 그 다음에 또 어수룩하다 복수 표준어로 두 단어가 모두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12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12번을 보게 되면 다음 보기에 밑줄 친 단어들 중에서 의문의 변동 현상이 같은 것끼리 골라서 바르게 묶은 것을 고르시오. 어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길가 해서 보게 되면 길과 가 합성명사죠. 그리고 아울러서 울림소리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많다가 나오는데 히읗이죠. 히읗은 예사소리와 결합을 하면 거센소리로 축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 히읗 뒤에 모음이 오게 되면 우리가 발음을 할 때 히읗 탈락이 일어나죠. 노아. 그리고 또 따뜻한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시옷입니다. 시옷이 먼저 뭘로 바뀌어요? 음절의 끝소리 기칙에 따르게 되면 자, 들어갑니다. 따뜻한에서 이것이 음절의 끝소리 기칙에 따라서 따뜻해서 뒤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히읗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는 따뜻한에서 거센 소리의 축약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또한 국물, 자, 가다 본 남이 오남이 해서 비음화, 즉 자음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시킨, 역시 이 시키다도
받침이죠. 받침과 히읗이 결합을 했기 때문에 거센 소리로 축약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되어의 경우 되어 원래 기본형이 되다 뒤에 모음 어가 옵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되기 때문에 모음 축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낱말에서 나오는데 역시 얘도 낱말에서 음절의 끝소리 기칙이 먼저 일어나죠. 그래서 대표음으로 디귿으로 바뀌고 다시 두 단어가 합칩니다. 그래서 낱말에서 비음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 중에서 음운의 변동이 같은 것만을 고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1번의 경우는 우선은 딱 안 되죠. 자, 확인 한번 해보면 사이수리 현상, 히읗 탈락. 그럼 안 되고 2번에 보면 사이수리 현상 그리고 이거는 거센 소리 축약. 그러면 또 안 됩니다. 많다 축약, 따뜻한 축약, 시킨 축약, 그 다음에 돼, 모음 축약. 그러므로 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3번은 모두 축약의 단어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13번 들어갑니다. 자, 13번을 보게 되면 이제 한자 어휘의 뜻. 자, 뜻을 물어보는 것인데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쓰기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너무나도 분하고 안타까운 생각에 한숨을 쉬다. 쉽게 얘기하면 너무나 분하고 안타깝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고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탄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분하고 안타깝다.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감탄이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분하다라고 할 때, 즉 화가 났을 때 감탄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죠. 뭔가 놀라운 장면, 멋있는 장면을 보았을 때 우리가 탐복을 할 때 감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노, 마음속에 있는 를 나타내는 것이고 경탄 역시 감탄과 비슷한 뜻이 되겠죠. 그래서 문맥에 맞는 것은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보게 되면 자, 이 어휘의 뜻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춘향전의 한 장면이긴 한데 굳이 뭐 우리가 춘향전의 내용을 알 필요는 없겠죠. 그냥 어휘의 뜻을 물어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어사또 목이 메어 춘향손을 부여잡더니 우리 잠깐 한번 보게 되면 자, 붙들어 잡더니 칼자루를 잡아주어 남몰래 묻어주어 술잔을 물리치고 나오는데 앞뒤 상황을 한번 보세요. 부여잡았다라는 거. 그러면 설마 자, 잡으려면 잡고 말라면 말아. 이런 식은 아니겠죠. 그래서 손을 붙들어 잡더니 눈물이 특거니 맺거니 내가 이것이 웬일이냐. 자, 나는 이게 내 죄요 많은 서방님은 웬일이요. 나도 팔자로다. 자, 잠깐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네. 이몽룡이 암명하사가 돼서 춘향이의 그 사형 전날, 쉽게 얘기를 하면 변사또 생일잔치 전날에 이 남원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감옥에 가서 춘향이를 면회를 하는 것입니다. 둘이 부여잡고 이게 어쩐 일이요. 자, 그랬을 때 춘향이가 얘기를 합니다. 서방님을 잠시라도 패우니 이제 죽어 한이 없나이다. 내일 본관사또 생신잔치 끝에 나를 올려 죽인다니 서방님은 먼데 가지 말고 옥문 밖에 서서 나를 올리라 영이 내려거든 칼머리라 두어주어 나를 죽어 내어놓거든. 자, 칼머리를 들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는 이런 게 없지만 사극을 보면 여러분들 그거 본 적 있죠? 감옥에 갇힌 사람들 보면 이렇게 목에다가 사각형으로 해서 이 나무 펜대기 이렇게 묶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요거를 갖다 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목에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판때기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감아놓게 되면 움직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요건데, 그러면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칼머리라는 게 결과적으로 하면 내 몸을 감싸고 있는 이 형틀, 그 형틀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내일 본관사또 생일잔치에 나를 올리려 하거든 내 몸에 있는 그 형틀이나 조금 들어주어 나를 죽어 내어놓거든. 자, 이제 본관사태가 나를 죽어 내놓거든. 바로 다른 사람 손대기 전에 싹군인칠에 달려들어서 나를 얻고 물러나와서 그리고 나를 묻어주되 신산, 구산, 뭐 새로운 산, 옛날 산 다 버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선대감 제절하에 은건히 묻어주고. 자, 그럼 뭐냐면 나를 여기저기 다 싣고 당신의 이게 춘향이의 소원은 그거였죠. 이몽룡의 정실부인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나를 어떻게 해라? 은근히 그 제절하에 살짝 묻어주고 그리고 정주, 한식, 단오, 추석 그리고 시제 때마다 따로 차려놓고 술 한 잔을 부어들고 나의 무덤 위에 올라서서 발 툭툭 3번 구르고 춘향아 부르시고 청초는 우거진데 앉았느냐 누웠느냐 내가 와 주는 술이니 퇴치 말고 퇴치 말라라는 말은 물리치지 말아라. 즉 이건 지금 가정의 상황이죠. 춘향이가 이몽룡이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죽거들랑 무덤에 딱 와서 어떻게 하라? 발로 툭툭 구르고 춘향아 내가 주는 술이니 퇴치 말고. 그럼 뭐예요? 주는 술을 물리치지 말고 많이 먹어라. 자, 여기까지예요. 그럼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부여잡더니
붙들어졌다. 맞죠? 그 다음에 칼머리라 들어달라라는 말은 칼자루를 잡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형틀을 들어달라라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은근히 묻어달라, 몰래 묻어주고 그 다음에 또 퇴치 말라, 그 술잔을 물리치지 말라 해서 다른 단어들은 모두 문맥에 맞게 해석이 됐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15번 문제 들어갑니다. 박자삼의 추억에서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어린 시절 가난했던 우리 어머니의 한을 생각하는 작품이에요. 자, 봅시다. 진주 장터 생엄을 전에는 바다 밑이 깔리는 그 다 해진 어스름을, 해가 다 졌다라는 건 이거는 이제 시간적 배경으로 봤을 때 언제예요? 저녁이거나 아니면 또는 밤중이거나 이때가 될 텐데 우럼매는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에 그 빛바라는 눈깔들이, 아하, 그러면 어머니는 이 진주장터 생엄을 지내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낮 동안 계속 장사를 하고 해가 다 진 어스름에 그 남은 고기 몇 마리에 그 눈깔들이 빛 은전만큼이나 손을 안 닿는 한이던가. 무엇이? 눈깔들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어머니의 한이에요. 자, 왜? 이 생선을 팔아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갖다가 밥을 해주고 먹여야 되는데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생선 장사도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자, 그것이 바로 이 눈깔들이 어머니의 그 슬픈 한이던가. 울엄매야 울엄매. 우리 엄마를 해석을 할 때 이거를 울고 있는 엄마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 엄마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별밭은 또 그리 멀어서 우리 오누이 머리밭된 골방 안되어 손시리가 떨던가. 어이구, 별밭은 또 그리 멀어요. 별이 있다는 얘기는 따뜻함의 이미지가 될 텐데 그리 멀어서 우리 오누이들은 어머니도 계시지 않은 그 골방에서 손을 떨면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한을 나타내는 소재가 되겠죠. 진주 난강이 아무리 막다 해도 오며 가며, 자, 신새벽 달빛에 보는 것을.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진주 난강, 물론 우리가 꼭 알 필요는 없겠지만 진주 난강에는 촉성루가 있습니다. 그 이 농계가 외장을 껴안고 뛰어내렸던 그 누각이 있는 곳인데 이걸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우선 문맥을 보세요. 진주 난강이 아무리 맑다고 하더라도, 즉 우리 관광객들은 언제 올까요? 진주 난강의 그 맑음을 보기 위해서 낮에 볼 거야.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생선 장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맑다고 해도 오며, 언제? 새벽이나 밤에. 그러니까 새벽이나 밤에 바로 신새벽 별빛에 보는 것을, 그때 우리 엄매의 마음은 어땠을꼬? 그 아름다운 난강도 보지 못합니다. 달빛 받은 옹기 전에 그 옹기들 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바로 반짝이 든 것. 그러면 여기서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 든 것, 그것은 바로 한으로 인한 어머니의 그 눈물이 될 텐데 이것이 바로 뭐야? 달빛 받은 옹기전. 자, 옹기가 있는데 달빛을 받으니까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것처럼 바로 글썽이던 어머니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머니의 그 슬픔, 한을 형상화시키고 있는 시어가 아닌 것을 고르라라는 것인데, 자, 1번을 보게 되면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은 이건 뭐라 그랬어요? 저녁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죠. 그러면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2번 생엄을 전에 눈깔들 같이 은전만큼이나 한, 그리고 또한 신새벽이나 달빛에 보는 남강, 아무리 맑다 하더라도 낮에 볼 수가 없어요. 장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달빛 받은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 반짝이는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두가 다 어머니의 슬픔을 나타내는 시어들이 됩니다. 자, 이제 16번 들어갑니다. 다음 글과 유사한 정서가 드러난 작품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정비석의 산정무안이라는 금강산 기행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보게 되면 단풍이 이렇게 고운 줄을 몰랐다. 그럼 여기까지를 보면 단풍의 아름다움을 나타낸 글인가 봐요. 몇 번이고 탐복하면서 동양화의 합폭설 거니는 감흥을 그대로 맛본다는 것이다. 정말 우리도, 자, 들어갑니다. 우리도 한떨기 단풍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우리의 다리도 줄기고 우리의 팔은 가지, 우리의 피부는 단풍으로 물들어 버린 것 같다. 옷을 벗어 짜면 물에 헹궈낸 빨래처럼 우리도 우리 몸에서 진주황 물이 주르르 흘러내릴 것 같아요. 그러면 단풍과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는 무라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과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된 경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은 이거 여러분들이 이 시조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송순의 작품으로서 자상, 특사, 황국, 옥당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풍상이, 자, 그럼 바람과 서리가 섞어친 날에 갓 피운 황국화를
금으로 된 화분에 가득 담아서 임금님께서 옥당에 보내오니 도리야.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국화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사군자다라고 얘기를 하면 매난국주. 자, 여기에 국화가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매난국주 사군자, 지주와 절개를 나타냅니다. 그럼 임금님께서 국화를 보내오니 아하, 복숭아꽃, 백꽃, 너희들은 꽂힌 척도 하지 마라. 님의 뜻을 알게라. 자, 임금님의 뜻입니다. 그럼 이것은 뭐가 된다? 충성, 충성이라든가 또는 절개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번은 자연친화적인 작품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또 2번을 보면 이황, 이황의 작품으로서 도산 12곡 중에 하나입니다. 청산은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며 산은 변하지 않아요. 어찌하여 망고 오래도록 계속 푸릅니다. 그리고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로 끝이 않은고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낮과 밤으로 또 그치지 않아. 그러니까 청산과 유수는 뭐다? 변하지 아니한다. 불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청산과 유수처럼 그치지 말아서 망고상청을 하자라는 것인데 우선 이대로 문맥만 보았을 때는 우리도 변하지 말자. 이 정도가 될 텐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학문입니다. 학문. 학문의 정진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하자? 계속 공부를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4번. 4번을 보면 이건 회구가가 되겠죠. 뭐 이 작품도 익숙합니다. 500년 고려왕조 도읍지를 말을 타고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 옛날과 같거늘 훌륭한 영웅들 인거는 간 곳이 없다. 어지보 고려 왕주의 태평했던 세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고려 왕주의 멸망을 탄식을 하는 회구가가 됩니다. 여기까지 딱 보니까 자연친화적인 작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작품 들어갑니다. 자, 보면 홍진을 다 쫓고 원래 이 홍진이란 단어는 붉은 먼지란 뜻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즉 속세 이 속세를 홍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홍진을 다 떨쳤다라는 얘기는 내가 속세를 벗어나서 죽장 대나무 지팡이 그리고 망에 집신을 신고 현금 검은곤을 둘러매고 동천으로 들어가니 동천은 실제 있다라기보다는 요거는 어떤 이상적 세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럼 동천으로 들어가니 어디서 짝이릉은 학여성 학의 울음소리가 구름 밖에서 들린다. 자, 그럼 그림이 그려집니까? 검은 거 하나 딱 메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디선가 학의 울음소리가 들리노라. 그러므로 자연 친화적인 작품은 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딱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지금 4번 작품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작품이지만 1번, 2번, 3번은 많이 보았던 작품일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나머지들과 비교를 해보면 자연 친화적인 작품이 요 4번의 작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보게 되면 밑줄 친 기억과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을 고르시오.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물어보게 됩니다. 위대한 예술가들이 빚어놓은 예술음악이나 우리의 선조들의 숨결이 담겨있는 음악과 같이 좋은 음악이야말로 우리의 정서를 가꿀 수 있는 좋은 약이다. 우리 일반적으로 약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아플 때 먹는 거 이거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좋은 예술 음악이나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담겨있는 음악, 이 전통음악은 우리의 정서를 가꿀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정서적으로 좋다,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좋은 것, 즉 아픈데 먹는 약도 좋겠지만 그건 실제적으로 어떤 통증을 제어하거나 치료를 하는 데 쓰는 것이고 이건 정서적으로 매우 유익함을 나타내는 용어가 돼요. 한번 보게 되면 좋은 약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한다. 그럼 1번의 경우는 바로 병이나 상처를 고치기 위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약의 의미가 될 것이고 2번 놀림을 당하는 것 같아서 약이 올라요. 이럴 때 쓰이는 것은 뭐냐면 언짢은 감정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번 듣기 싫은 소리가 우리에게는 약이 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사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4번의 경우로 보면 모기를 잡기 위해서 방에 약을 뿌렸다. 뭐 우리 세균, 해충 따위를 주기 위해서 우리 뿌려대는 약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맥에 따라서 우리 답이 3번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보기에 이 기억, 니은과 품사가 같은 것을 보기 2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을 고르시오. 자,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품사를 찾는 방법으로서 요거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딱 보게 되면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살짝 이야기를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볼까요?
기, 그 다음에 여기 미음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미음이라든가 그리고 또 기.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자, 이것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선 보면 이것이 바로 이 명사형 어미가 있고, 그리고 또 바로 이 명사화 접사가 있습니다. 명사형 어미, 명사화 접사.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명사형 어미로 보느냐, 접사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단어들의 품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어미로, 명사형 어미로 본다. 그러면 어미로 본다라는 것은 이 단어의 품사는 뭐가 되느냐? 용언이 되는 것이고, 이것들을 명사와 접사로 보게 되면 이 단어의 품사는 명사. 쉽게 얘기하면 명사는 어디에 들어간다? 바로 체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용언과 체언, 요거를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자, 우리가 배웠던 문법적인 지식 동원을 한번 해봅니다. 용언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요거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용언은 서술어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이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체언의 경우에는 스스로는 서술어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서술어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아울러서 체언의 경우에는 바로 이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때 이걸로 구별을 하면 참 쉬워요. 이걸로 구별하면 쉬운데, 여기다가 한 가지 팁을 저 드린다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 보면 부사어와 관용어인데, 이 앞부분에 즉 이 단어들 앞에 부사어가 있다 그러면 용언이고, 자, 이 관용어가 있다라고 하는 체언, 이렇게 보면 되는데, 문제는 부사어나 관용어가 얘네들은 부속성문이거든. 그러므로 생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면 용언이고, 관용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면 체언이라는 건 쉽게 구별이 되는데, 문제는 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서술의 기능의 유무,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이걸로 본다라는 얘기인데, 이걸로 판단을 할 때는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본용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기본용어로 바꿔도 문맥이 성립을 하면 이때는 바로 용언이 되는 거예요. 즉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본용어로 바꿔도 성립을 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서술어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단어들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들어갑니다. 아침에 하는. 자, 아침에 하는 뭐가 나왔어요? 관용어가 나왔네. 그럼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요 기억은 바로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빨리가 나옵니다. 빨리는 문장 성분이 뭐가 되죠? 부사어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 단어는 용언입니다. 용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가 되느냐?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보게 되면 빙그레도 역시 부사어. 그러므로 이때의 웃음은 뭐가 되느냐? 용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용언이면서도 빙그레, 그 다음에 또 여기 멋있는, 얘는 뭐가 돼요? 관용어가 되겠네? 그럼 관용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때의 춤은 뭐가 되느냐? 바로 명사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또 관용어가 나왔어요. 그럼 관용어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이때의 걸음은 바로 명사가 되고, 그 다음에 잘 나오죠. 잘, 이것도 역시 부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그림 뭐가 되느냐? 용언. 쉽게 얘기를 하면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조금 지저분하게 보이긴 하는데 구별하는 방법, 지금 이것들은 아주 쉬웠던 것이 수식어가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앞부분에 관용어가 있으면 명사로 보면 되고, 앞부분에 부사로 보게 되면 바로 부사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용언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자, 기억을 보니까 기억은 명사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명사를 찾아야 되겠죠. 명사라고 한다면 나와 다. 이 두 개가 바로 명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 니은은 바로 용언 동사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동사로 쓰이는 것은 바로 가와 그 다음에 라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답은 4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필히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명사형 어미와 명사와 접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9번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 십자말 풀이에서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낱말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는 그냥 여러분에게 공짜로 던져주는 거예요. 문제를 풀다가 잠시 머리를 식히란 얘기입니다. 아니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건 내가 봤을 때 따로 설명할 게 없어요. 자 보게 되면 몹시 어리석은 사람을 이를 때,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불세출, 팔불출. 우리 어리석은 사람 뭐라 그래요? 팔불출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또한 어떤 지역에 있어서 가장다리가 되는 것, 가장다리가 되는 것. 그럼 어떤 지역을 갖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변두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참고를 한번 해볼까요? 불세출이라는 단어인데 불세출이라는 것은 세상에 아직, 자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불세출입니다. 세상에 나타나지 아니할 만큼 매우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이고, 테두리라는 것은 어떤 가장자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가장을 두르고 있는 건 일정한 범위, 한계를 얘기할 때 테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보게 되면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요 마지막 문제가 또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네요. 자 보면 전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요 에너지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운반하는 전기줄이 필요하다. 만일 전기줄이 없이도 전기를 내보내고 보낼 수 있다면 전기 이용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여기를 보니까 이제 전기의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전기를 보내고 받을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 이용 방법. 그럼 전기에 관한 내용인데 한 점 볼까요? 자 보면은 니콜라 테슬라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지금 다양한 기술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요? 바로 무선 전력 전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 보니까 전기를 보내는 거예요. 무선 전력 전송. 자, 기술이 등장을 했는데 우선은 유도 방식에 의한 기술은 하나의 코일에 전기를 흐르게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보다 내가 더 어려워요. 이건 과학이거든. 자 보면은 코일 위주로 자기증이 형성되고 자기증 안에 다른 코일이 전기가 유도되는 원리를 응용한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교통카드가 이 원리를 응용한 것이다. 교통카드 안에는 반도체 칩이 들어있다. 이 칩이 작동을 하려면 전류가 흘러내야 되는데 카드를 전원에 연결된 단말기에 갖다 대면 단말기가 만들어지는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러 고안된 것이다. 진짜 너무나 상당히 전문적인 글입니다. 최근에 MIT 대학의 솔라치 교수는 두 물체의 고유 진동수가 같으면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는 공면 현상을 이용을 하여 무선 전력 전송에 성공했다.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너무나 깊이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무선 전력 전송, 무선 전력 전송이 이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발표를 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소리 곱새 그리고 하나를 때리면 주변에 있는 다른 물건은 진동하거나 울리지 않는데 나머지 소리 곱새가 울린다. 자 그러면 이제 1900년대에 있어서 바로 니콜라 테슬라에 의한 방법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는 MIT 대학의 솔라치 교수에 의한 무선 전력 전송에서 이런 것들이 발달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기를 매개로 전달된 것이다. 이건 솔라치 교수의 방법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단락 넘어갑시다. 다음 문단을 보면 앞에서 설명한 기술들이 전자기 유도 원리를 응용한 시대반에서 이제 전자파 전송에 의한 또 나옵니다. 무선 전력 전송 기술도 또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설명한 기술 외에 무선 전력 전송 기술 이것이 어떻게 발전을 이루어 왔는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선지를 보니까 딱 나오네. 지금 보게 되면 특징이 아니고 그 다음에 효율적 이용 방법도 아니고 개념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개발 현황입니다. 자, 우리 테슬라로부터 그리고 솔라치 교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최근에 나온 방법에 이르기까지 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되어 왔는지 그 현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어때요? 지문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우리가 지문도 길고 또한 너무나 과학 용어로서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니까 동공이 흔들려요. 그러나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핵심 용어를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이 오답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답 정리. 우리가 지금 매 시간마다 그 회차에서 무엇을 오답 정리를 할 것인가 지금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 품사의 구별. 우리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띄어쓰기, 표준어와 표준발음법. 여러분들 보면 지금 오답 정리를 할 때 띄어쓰기라든가 표준어 한글 맞춤 꼭 들어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문학작품 중에서 박제삼의 추억에서라는 이 시, 이것도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 여러분들 앞에 보게 되면 이거는 간디. 여러분들 알죠? 인도에 있어서 이 마하트마, 성인이라고 추앙을 받는 간디가 했던 말입니다. 너의 믿음은 너의 생각이 되고, 너의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곧 행동이 됩니다. 행동은 습관이 되고, 행동은 너의 가치가 된다. 너의 가치는 곧 너의 운명이 된다. 다시 어디서부터 들어가요? 너의 믿음은. 믿음에서부터,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이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그리고 또 그 믿음에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열공을 한다면 우리에게 합격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모의고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